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믿는 사람들, 돈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는 부류들이 있죠. 저희 가족들도 그런 부류들과 엮이면서 안타까운 일도 겪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났었던 자산운용사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80억 여원을 편취해 해외로 도피했던 사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대표가 우리 가족과 연루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정희야,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도피하면서 살 자신이 없다. 차라리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자수할 거야. 나 이혼도 했어. 아이한테도 제대로 된 아빠 노릇 잘하면서 살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몇 년 후 자수한다면서 찾아와 뻔뻔스럽게 새치어를 놀리던 그 남자의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형님을 버린 그 남자, 그 집안과의 악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갈치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제주도 토박이로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다가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른 결혼을 했어요.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시어머니가 해오시던 갈치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후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어머니의 식당은 꽤 입소문이 나 있어서 사시사철 인기가 많은 식당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식당을 처분하기보다는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을 위해 어머니의 손맛을 고수하며 운영해 나가고 있죠. 그런 남편을 돕기 위해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남편보다 3살 많은 형님은 도시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자산가인 집안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형님이 임신을 하는 바람에 살림부터 차린 겁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형님은 많이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만난 그 남자의 고백을 진심이라 생각하셨던 거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인 남편과는 사이 좋은 오누이였지만 워낙에 거리가 있어 서로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 순 없었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집안이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반대를 했지만 자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끝까지 반대하셔도 전 정희랑 결혼할 겁니다. 아니면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 거니까 아들 없는 셈 치던가요. 연애할 때나 신혼초만 해도 민규 친부는 형님밖에 몰랐습니다. 공주마마 모시듯 평생을 애지중지 아껴주며 살 것만 같았다죠. 저는 학창시절부터 형님을 봐왔습니다. 형님은 고운 외모만큼이나 마음씨 또한 고왔어요. 언제나 저를 여동생처럼 아껴주셨죠. 특히 시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형님은 저희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형님도 저희를 귀하게 여기며 사셨죠. 그래서 저는 형님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저희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형님보다 먼저 결혼을 했지만 뜻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임신을 하고 조카가 태어나자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물론 아쉬움과 부러움도 있었지만 형님을 닮은 조카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조카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태변 증후군으로 장에 천공이 생겨 긴급 수술을 하는 등 몸이 약해 형님을 매일 울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형님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많이 허약해지셨죠. 안타까운 형님의 소식에 식당 문을 닫을 수가 없어 저 혼자만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저 작은 몸이 얼마나 힘들까. 형님 몸조리도 못하고 이렇게 매일 민규 면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니나 사돈들은요. 저는 조카의 작은 몸에 온갖 장치들과 링겔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형님이 아주버니나 사돈들에게 차가운 대접을 받고 사는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형님이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았죠. 민규 친부는 형님이 임신을 하자 금방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을 올릴 것처럼 말을 했지만 사돈들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해서 미뤄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규 친부도 조카가 수술하는 날 딱 한 번 병원에 와보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대하는 태도도 무심히 변해갔죠. 우리에게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형님은 어린 동생 부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 인간들 이름도 부르기 싫으니 그냥 그 남자 그쪽 집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규가 태어났을 당시 민규 친부는 자산운용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정신이 없을 때라 집에 들어오기도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쪽 집안 사람들은 형님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아기까지 미숙아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으니 더욱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조카와 형님을 거의 외면하면서 손주와 며느리로 인정을 안 하셨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형님의 불행은 그 남자를 만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규 친부가 바빠 형님께 신경을 못 쓰는 틈을 타서 그쪽 사람들은 형님에게 자신의 아들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미숙아는 필요 없다. 비린내 나는 집안에 물건이 들어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지금 저 비리비리한 것 때리고 현준이 옆에서 사라지면 2억을 주마.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문제될 것도 없고 얼마나 다행이냐? 형님이 자신만 미워하고 아이는 어여쁘게 봐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조카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면역력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약했어요. 병원에서는 몇 년 동안은 병치레를 많이 할 거라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했죠. 사돈들은 그런 조카를 자신의 집안의 핏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집안의 큰며느리가 병원장 딸인데 그 정도는 되어야 손주로 인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는 더 늦기 전에 조카를 데리고 아들 곁을 떠나라고 압박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와 형님의 상황을 직접 보니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규 친부를 딱 한 번 봤는데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고는 조금도 안 하는 차가운 남자였죠. 저는 형님에게 제주에 함께 내려가자고 설득했어요. 형님이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느냐고요. 하지만 형님은 아이가 퇴원을 하고 건강하게 크는 모습을 보면 그 남자나 가족들도 돌아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며칠 머물다가 식당 때문에 다시 제주도로 내려오고 남편에게 본대로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화가 나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남편이 찾아간 날이 민규 친할머니가 찾아와 형님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을 때였다고 해요. 너 참 독하다. 부모가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즐겨? 돈이 부족해서 그러냐? 2억이면 많이 주는 거야. 더 욕심내지 말고 그거나 먹고 떨어져. 우리 누나가 거지야? 당신들이 뭔데 먹고 떨어지라 말아야? 누나, 당장 일어나. 왜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고 있어? 빨리 일어나라고. 남편과 형님도 시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귀하게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그런 차디찬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자 남편이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온 무심하고 귀찮아하는 듯한 민규 친부의 태도에 남편은 더 생각할 것도 없이 형님과 조카의 짐을 챙겼습니다. 형님도 그 남자의 식어버린 사랑과 변해버린 태도에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이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이 올라가면서 확실히 마음을 굳히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자고요. 하지만 형님이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대요. 그래도 마지막으로는 정리는 해야겠다면서 형님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포기 각서를 그들에게 받아냈습니다. 민규 친부는 형님이 내민 서류를 보고 피식하고 웃더니 사인을 했다는군요. 그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평생 상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류였죠. 저희는 제발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라도 민규를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당신도 결국 부모님이 2억을 준다니까 나를 떠나겠다. 마음대로 해. 나중에 가서 양육비 내 뭐네 딴소리 하지나 말어. 그들은 혹여라도 나중에 민규의 양육비나 병원비를 요구할까봐 되려 양육비 포기각서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딴 더러운 돈 치사해서 받지 말라고 했는데 형님은 억울해서라도 민규 몫으로 받아오셨다고요. 그 돈은 그 후로 민규가 아플 때마다 병원비로 쓰여졌죠. 형님이 민규를 데리고 남편을 따라 제주도로 내려왔을 때는 몸과 마음이 엉망이었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남자의 배신은 형님을 시들게 했고 조카가 미숙아로 태어난 것도 모두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방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셨죠. 그 모습에 얼마나 안타까웠던지요. 저희 친정엄마도 안쓰러워하시며 형님에게 잘하라고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니 시부모님처럼 잘하라고 하셨죠. 제가 그때 형님을 데리고 오지 못해 더 고생을 한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조카에게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민규는 거의 제가 업고 키우다시피 했어요. 민규는 너무나 작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발육이 좀 느렸지만 순둥이의 방긋방긋 웃어주는 모습이 천사가 따로 없었죠. 어머, 왜 숙모 보고 웃는 거야? 에궁, 이쁜 거. 형님, 이거 이쁜 짓 하는 것 좀 보세요. 형님을 닮아서 눈, 코, 입 어디 안 이쁜 곳이 없어요. 형님은 종일 업고 있으면 힘들다고 내려놓으라고 성화였지만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민규를 업고 다녔어요. 그 작은 몸이 제 등에 기대어 색색거리며 잠이 들 때면 제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민규는 5살까지 툭하면 열이 나고 병원에 입원도 자주 했어요. 워낙에 면역력이 약해서 뇌수막염이고 장염이고 유행성 질환에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유아기가 지나고 민규의 면역력도 강해져 갔습니다. 민규가 커갈수록 형님도 시간이 약이라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식당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생 부부에게 얹혀 살기 싫다면서 악착같이 일을 배우셨죠. 민규의 재롱에 웃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다리던 임신을 하고 민규와 닮은 딸을 낳았어요. 민규는 여동생이 생겼다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형님도 마음을 잡고 조카와 제주도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일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살이가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더군요. 민규가 5살이 되고 제가 딸을 출산했을 때 저희가 살던 제주의 도심에도 유명한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이 투자클럽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그 사무실은 저희 식당의 근방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 일대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너도 나도 돈을 싸들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저희의 고등학교 동창들도 여윳돈을 가지고 그곳에 드나드는 동창들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며칠 전에 성준이한테 연락이 왔는데 자기도 소문 듣고 그곳에 5천만 원을 맡겼대. 그런데 한 달 만에 수익이 10%나 났다는 거야. 한 달에 10%면 1년이면 얼마야? 누나, 우리도 생각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주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투자를 우리만 안 하고 있으니 오히려 우리만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남들이 모두 얘라고 하는데 저희만 잘났다고 아니오하고 외치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뭔가 우리 가족만 비정상적인 그런 기분이요. 하지만 형님은 남편을 뜯어 말렸습니다. 원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으니 우린 장사나 해서 돈이나 벌자고요. 형님은 서울에서 내려온 후로 마음을 독하게 먹으셨어요. 그리고 민규 친부가 투자 사무실을 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이곳에서도 투자 사무실 이야기만 들어도 치를 떨었죠. 차라리 그럴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일대에서는 계속 투자 클럽 이야기로 떠들썩했고 덕분에 저희 식당은 손님들로 분주해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밥집 사장님도 투자클럽에서 받아온 홍보자료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국밥집 사장님은 저희 식당 맞은편에 위치해 있어 오랜 세월 저희가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는 분이셨습니다. 정이야, 나 방금 거기 투자 사무실에 갔다 왔잖아. 이거 봐봐. 이 사람이 대표인데 인물도 아주 환한 게 무지 똑똑한 사람이래. 에휴, 테이블 좀 그만 닫고 이리 와서 좀 보라니까. 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겪어보면 모르는 일인데 왜 자꾸 보라고 하세요? 뭐 인물 하나는 이 인간이 왜? 형님은 국밥집 사장님이 가져온 홍보자를 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왜 너무 잘생겨서 놀라는 거야? 누가 보면 귀신이라도 본 줄 알겠어 하시는데 저와 남편도 호기심에 형님의 어깨 너머로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그 자료 속의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희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란 남자가 바로 민규 친부였기 때문이었죠. 국밥집 사장님은 누구네는 벌써 1,0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서 1억만 투자해볼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형님이 퍼뜩 놀라며 절대로 하지 말라고 뜯어말렸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한참을 떠들고 돌아간 뒤 형님은 저희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 인간이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홍보자료의 내용을 자세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내용에는 서울 본사를 둔 투자클럽이 매년 수익 대박 행진을 펼치면서 전국에 지사가 생겨 이곳 제주도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대표는 매번 손실만 보는 개미 투자자들을 안타까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원하면 투자클럽에 가입을 하고 그것도 자신이 없으면 자산운용에 맡겨만 주면 고수익으로 원금의 몇 배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특이했던 게 대표의 아버지가 유명한 제조사를 설립해 운영했던 기업인으로 강남 일대의 빌딩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랍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대표의 아버지가 연대 보증해주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말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투자금을 맡길 것 같다고 하자 형님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어? 자신들 핏줄도 나 몰라라 버린 인간들인데. 그나저나 그 사람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유. 형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독해지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그 인간이 찾아오거나 마주칠까봐 불안했어요. 민규도 잘 크고 있고 형님도 상처가 거의 아물어 잘 살고 있는 듯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곳 사무실 직원들도 우리 식당을 자주 찾아오고 있던 터라 대표와 마주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점심 손님들이 많아 정신없이 바쁘던 날이었어요. 가끔 들르던 투자 사무실의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테이블의 상차림을 바쁜 저를 대신해 형님이 갖고 나온 겁니다. 그 중에 민규 친부가 있었나 보더군요. 하지만 민규 친부는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요. 민규 친부는 형님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아는 척을 안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직원들과 사무실로 돌아가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것은 저희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밖에서 식당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형님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올 시간이 되어 데리러 갔는데 들어올 때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 형님의 뒤로 식당 문이 열리면서 그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에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어요. 저는 재빠르게 아이들을 데리고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등 뒤에서 민규 친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주도가 고향인 건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이렇게 만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뭐야. 아이가 많이 컸네. 많이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가 궁금해서 다시 온 거야? 이미 우린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야. 헛소리 하려거든 당장 돌아가. 형님이 아무리 표독스럽게 대해도 민규 친부는 피식하고 웃으며 왜 상관이 없냐고 하더군요. 아무리 속이려 해도 자신이 아이의 친부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요. 그러더니 능글맞게 앞으로 자주 보자고 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서야 형님은 무릎에 힘이 풀렸는지 탁 하고 의자에 주저앉으셨어요. 형님은 민규 친부가 뭐라고 하든 절대로 흔들리지도 민규를 뺏기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하지만 민규 친부는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밥을 먹으러 오더군요. 직원들과 함께 오는 터라 음식을 안 팔 수도 없고 아주 꼴보기 싫은데 죽을 맛이었죠. 그렇게 2주는 좋게 식당에 드나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은 형님에게 따로 할 말이 있다더니 형님 보고 다시 시작하자는 정신나간 말을 했다더군요. 당신이 이런 식당에서 일하기는 아깝지. 나 종종 제주도에 내려올 것 같은데 그냥 나랑 여기서 살림 차리자. 나 당신 보니까 다시 설레고 좋아. 내가 여기 건물 사주면 되겠어? 돈이 많다고 하더니 아주 건물 한 채 값은 우스 모양이더군요. 그 남자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부류였어요. 자식도 사랑도 모두 돈으로 움직이려 하는 그런 부류요. 하지만 형님은 다부지게 옛날에 순진한 이정희는 죽었다며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라고 내쫓았습니다. 형님이 하도 쌀쌀맞게 대하니 그 남자는 몇 번 더 찾아오더니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무실의 직원들이 식당에서 떠드는 말로는 서울로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안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두어 달이 지났을 무렵 민규의 친가 쪽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민규 친할머니와 큰엄마라는 사람은 온몸에 명품으로 휘감고 왔더군요. 그리고 민규를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긴 말 필요 없고 우리 손주가 잘 크고 있다고 들었다. 그 애를 우리 큰애들 양자로 들일 생각인데 이 건물을 사주면 되겠니? 민규를 데려가겠다는 소리에 형님은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이러느냐고 따졌습니다. 민규 친할머니는 젊은 여자가 아이가 있으면 재혼하기 어렵지 않냐고 되묻더군요. 그의 형님이 남자라면 질색이니 절대 결혼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자 민규의 큰엄마라는 사람이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아이 데리고 살 수 있겠어요? 왜요? 이 건물은 부족해요? 얼마면 되는데요? 너무 비싸게 구는 것도 아니야? 그 더러운 입 다물고 당장 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들, 다신 상종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썩 꺼져요.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당장 나가라는 형님의 말에 그들은 많이 놀란 듯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아직껏 형님이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보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혀를 차며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계속 거부를 하면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자신들이 로펌 변호사를 이용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죠. 그 소리에 형님과 저희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고 참다 못한 형님은 까고 있던 마늘 껍데기를 냅다 그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어디 와서 협박질이고 돈지랄이냐며 당장 꺼지라고 화를 냈죠. 순간 마늘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들은 기겁을 하면서 몰상식한 집안이라고 무식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다시 마늘통이 담긴 그릇을 집어들자 식당 문이 부서져라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들이 다녀간 이후로 형님은 정신적으로 많이 놀랐는지 몸이 아파서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웠어요. 원래도 몸이 약했었는데 한동안은 잘 버틴다 싶었습니다. 형님은 아픈 와중에도 그들이 언제 나타나 민규를 데리고 갈까봐 안절부절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며칠간은 민규를 놀이방에도 보내지 않고 방 안에서 끼고 돈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그들이 쉽게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아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다시 민규 친부가 찾아왔습니다. 형님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그들이 왜 민규를 데려가려고 하는지 따졌어요. 우리 형수가 집안은 좋은데 아이가 없어. 시험관까지 몇 번을 실패하자 입양까지 생각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 핏줄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생판 남의 핏줄을 데려다 입양할 필요가 없잖아.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아이에 대한 권리 다 포기한 것 잊었어? 왜 이제 와서 아이를 원하는데? 다신 나타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나타나 왜? 그 남자는 아이는 자신과 새 출발해서 낳으면 되니 민규는 형님네 양자로 주자고 헛소리를 늘어놓더군요. 형님이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밀어내도 그 남자는 실실 웃어가며 형님이 튕긴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자꾸 다시 시작하자는 둥 몇 억이면 되냐는 둥 형님의 팔을 붙잡고 징그럽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듣다 못한 남편이 팔을 썰다 말고 화가 난 얼굴로 나왔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손에는 피가 묻어있는 도구가 들려있더군요. 게다가 인상까지 잔뜩 찌푸리고 있으니 누가 봐도 겁을 먹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도 조금은 겁을 먹었는지 실실 쪼개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봐, 우리 누나가 싫다잖아. 싫다고 핏줄이나 누나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씨부렁거리는데 당장 꺼져. 식당에서 몇 년 동안 별별 손님들을 겪다 보니 가끔은 이런 방법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각진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 헬스를 해서 다부진 몸 덕분에 대부분 손님들은 겁을 먹고 더 이상 횡패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 또한 남편의 껄렁한 말투까지 들으니 더욱 심상치 않음을 느꼈었나 봐요. 그래도 변죽 좋게 처남 우리 사이 왜 이렇게까지 하고 말하다가 남편이 오른팔을 들어 올리자 난색을 하며 식당을 빠져나가더군요. 형님은 힘이 빠졌는지 식당 의자에 축 늘어져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물으며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냐며 걱정을 했어요. 저의 걱정에 형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는 안 뺏긴다며 이를 갈았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는 남편이 무서웠는지 한동안은 식당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도 쉽게 올 수 없는 제주도였기에 자주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 더욱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어느 날 국밥집 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오셔서는 난데없이 저희 식당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냐는 겁니다. 정희야, 아직 소식 못 들었지? 너네 건물 서울 사람이 사들였다는데 모르고 있었어? 건물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 살겠니? 설마 이 건물 상인들 나가라고 하진 않겠지? 형님과 저희는 깜짝 놀라서 대체 어디서 소식을 들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었다며 확실한 정보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희들의 표정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매년 인상해서 골치가 아팠었는데 다른 외지 사람에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또다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것이 뻔해 보였으니까요. 며칠 후 부동산 중개인과 웬 젊은 여자분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젊은 여자를 새 건물주라고 소개를 했어요.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임차인들하고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왔다고 했죠. 그리고 어차피 계약서도 새로 써야 하니 모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건물주는 자리에 앉으려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잠시 저희와 할 말이 있으니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더군요. 영문을 모르는 부동산 중개인이 눈을 또르르 굴리면서 밖으로 나가자 그 건물주는 저희에게 계약서 같은 건 필요 없고 나가라는 통보를 하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건물주에게 따져 물었어요. 임대차 보호법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통보냐고요. 상인들이 건물주 바뀌었다고 갑질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냐며 남편이 따져 묻자 건물주는 피카니 비웃으며 정체를 밝혔습니다. 자신이 민규 친부의 아내라고요. 요즘 내 남편이랑 시댁에서 찾아왔죠. 난 아이가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난 아이가 형님한테 입양되는 것도 꼴보기 싫고 내 남편이 여기 들락거리는 것도 싫어. 그리고는 형님이 아이를 핑계로 자신의 남편을 흔들고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여자였어요.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이 우리도 아이를 보낼 생각은 전혀 없다. 더구나 당신의 남편과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그 여자의 눈빛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형님을 버리고 자신보다 더 독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한 것 같아 보였죠. 그 여자는 다시 한번 이달 안으로 나가라고 하고서는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에 저희는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며칠 후에 민규 큰엄마가 연락을 해왔어요. 다른 건물을 사줄 테니 조카를 입양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헛소리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조카를 뺏어가려고 아예 작정하고 달려든 것 같았어요. 저희 같은 하찮은 임차인들은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보고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유치하게 압박을 해왔죠. 갑자기 나타난 민규 친부에 회방을 놓는 그 아내란 여자와 민규를 달라는 친가 쪽 사람들까지 아주 골치가 아파서 머리가 지끈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번 기회에 상가주택을 사서 식당 이전을 하자고 하더군요. 까짓 거 건물 사버리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나 좀 나갔다 올 테니까 저녁 장사 할 준비나 하고들 있어. 올케는 애들 놀이방에서 올 때 되었으니까 얼른 데리고 오고. 형님의 그 말에 저희는 벙쪄서는 대체 무슨 말인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건물 한 채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그만한 돈도 없거니와 형님은 무슨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형님은 며칠 동안 어딘가를 바쁘게 다니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갈 곳이 있으니 따라 나서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궁금해하면서 형님을 따라 나섰어요. 식당에서 신축 아파트 근처로 올라가니 어느 허름한 작은 2층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야. 이게 작아 보여도 명당 자리다. 가격은 거의 땅값만 주었고 건물은 5천만 원이면 노출 시멘트로 리모델링할 수 있대. 그럼 시세가 주변의 새 건물만큼 오를 거야. 게다가 낡은 주택 사이에는 알박이 꼬마 건축물이 되는 거지. 그리고 집은 건물 뒤에 즐비어있는 아파트촌에 전세를 얻자고 하더군요. 낡은 주택은 100평도 안 되어 보였는데 2층까지 하면 제법 식당으로 쓸만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이 주차장이었는데 맞은편에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처음 투자한 꼬마 건물이었습니다. 비록 쫓겨나다시피 해서 마련한 작은 건물이었지만 이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식당 건물로 사용한 지 2년 만에 시세의 3배가 되었죠. 마치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정석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내쫓으려는 그 여자에게 통쾌하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받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 여자가 민규를 입양하겠다는 민규 친부와 친가 쪽 사람들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저희는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쪽 사람들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는 사이에 민규 친부의 투자회사도 서울 본사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투자 사무실의 직원들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와서 하는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조만간 정리해야 하는 거야? 어떡해. 난 우리 엄마 아빠 돈까지 끌어다가 1억이나 집어넣었단 말이야.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나 쫓겨날 텐데 어쩌면 좋아. 그들의 대화 내용으로 봐서는 뭔가 투자 사무실에서 진행한 투자가 실패했고 대표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말 같았습니다. 투자 사무실 직원들은 개인들 투자자들의 손해보다는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사건으로 터졌어요. 정이야, 그 투자 사무실 소식 아직 모르지. 거기 완전히 사기꾼들이라고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잖아. 글쎄 그 대표란 작자가 자기 아버지가 연대 보증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다 거짓부렁이라네? 국밥집 사장님 말에 의하면 민규 친부가 마이더스에 손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것도 다 허위 사실이고 아버지가 자산가인 것은 맞지만 실패해도 연대 보증을 썼다는 보증서도 위조라는 겁니다. 게다가 투자자들의 돈으로 자신이 본사에서 실패한 수익률을 메꾸고 하는 등 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하더군요. 지금 사무실 앞에는 화가 난 투자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대표를 고소한다고 항의를 하고 있답니다. 투자자들에게 편취한 돈이 무려 80억여 원에 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이 터지자 민규 친부는 해외로 도피를 했답니다. 투자 사무실의 소식을 들은 남편은 그 인간들이 천벌을 받은 모양이라면서 고소했습니다. 투자클럽에 돈을 맡기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여전히 소송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아이에게 관심도 끊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새로운 건물에서 식당을 오픈하고 몇 년간은 정말 바쁘게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건강하게 커져서 너무나 다행이었고 단골 손님들도 제법 많아져 저희는 전세 살던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아예 매수를 했어요. 그 집에서 저희 가족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꼬마 건물과 아파트는 저희와 형님의 공동자산으로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형님은 아파트를 저희 명의로 하라고 하셔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셨어요. 이 집은 그냥 너희들 명의로 해. 왠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민규 데리고 여기 내려와서 너희들 고생시킨 것 같아서 내가 늘 미안했어. 그러니 아무 말 말고 그렇게 하자, 응? 형님의 말에 저는 그래도 안 될 말이라며 거부를 했지만 형님의 뜻은 워낙에 완고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벌써 집 한 채는 마련했을 거라면서 눈물을 보이셨죠. 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형님과 조카와 함께 행복하게 살리라고 생각했었네요. 그리고 꼬마 건물과 아파트는 제주도에도 꺼져 있던 부동산 붐이 일어나 3배가 넘는 시세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 사이에 민규는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더욱 의젓해져 속이 깊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특히 형님이 좋아하는 90년대 댄스 노래들을 어디서 배웠는지 곧잘 불러주어서 집안에 웃음꽃이 피게 만들었죠. 그런데 투자 사무실이 망하고 민규 친부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3년 만에 다시 그 남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민규 친부는 형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정이야,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도피하면서 살 자신이 없다. 차라리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자수할 거야. 나 이혼도 했어. 나 아이한테도 제대로 된 아빠 노릇 잘하면서 살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니? 누구 마음대로 아빠 노릇을 하고 다시 시작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난 당신이란 남자한테 남아있는 미련 1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 평생 얼굴 보지 말고 살자, 어? 그 남자는 도피 생활을 마치고 자수를 하러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다시 출발해보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는 형님과 다시 재결합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사랑한 여자는 형님뿐이라면서요. 민규까지 있으니 이제라도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정말 기도 안 찼습니다. 부모가 뭔지 자식의 정이 뭔지 알지도 못할 남자가 그리 말하는데 진정성이라고는 1도 안 느껴지더군요. 그 남자가 형님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형님은 미련의 여지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던 그 남자의 뒷모습은 예전에 다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민규 친부는 자수해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를 본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이 해결이 되고 민규 친부는 다시 제주도에 찾아왔지만 형님은 얼굴조차 마주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을 했죠. 이제는 그 집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마음 편하게 살아가겠구나 싶었지만 저희의 삶은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그동안 민규 친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다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거든요. 시작은 소화가 안 된다며 자꾸 식사를 거부하는 것부터가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그런 형님을 보며 걱정이 되었죠. 시부모님이 2분 다 암으로 돌아가신 터라 형님도 유전인지 어렸을 때부터 위가 약해 늘 소화제를 달고 사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2, 3년에 한 번은 꼭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증상은 더욱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마른 몸이 더욱 말라만 갔죠. 형님은 걱정하는 저희에게 그저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나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도 안 되고 밥 먹는 것도 싫어하는 거 잘 알잖아.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형님의 증세는 약을 먹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심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형님을 끌고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위와 대장 내시경까지 받고 마취가 깬 후 곧바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위 내시경 사진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은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여기 식도 끝부분과 위 시작 부분에 모양이 도드라진 것이 보이시죠? 일단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게 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몇 년 전에 검사했을 때만 해도 위험만 있다고 했었어요. 저의 질문에 의사 선생님은 정확한 것은 조직검사가 나와야 확실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저희가 보기에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형님은 애써 웃으며 이번에도 단순한 혹일 거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저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2주일의 길고 긴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위 분화도가 나쁘게 나와 암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바로 흉부, 복부 조영제 CT 촬영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들은 최종 진단은 역시나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벌써 위 바깥쪽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다는 말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님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울면서 애원하셨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죠. 그렇죠? 불쌍한 우리 누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요즘은 위암 같은 건 수술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의사 선생님은 일단 종양이 있는 부분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의술이 좋아졌어도 암 진행이 3기였기에 생존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 최대한 치료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먼저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보기로 하고 수술 날짜부터 잡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형님의 2손을 놓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가셨는지 알고 있었기에 곱디고 온 형님마저 그렇게 보내야만 한다면 결국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밤이면 홀로 주방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울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누나도 부모님과 똑같이 떠나버릴까봐 겁이 난다고 슬퍼했죠. 그런 남편에게 우리가 벌써 포기하면 어떡하냐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는 재료를 구해다가 죽을 쑤어서 형님을 챙겼어요. 형님은 가족들을 생각해서 억지로 웃어가며 죽을 드셨어요. 비록 몇 수저 못 먹고 토하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수저를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치가 빠른 민규가 형님이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었나 봐요. 엄마는 아가도 아닌데 왜 죽을 먹어? 엄마 아파? 민규가 어떻게 하면 엄마 병 고칠 수 있는데? 응? 동그란 눈으로 진지하게 묻는 민규의 몸을 형님은 그저 꽉 끌어안고 안 아프다고, 엄마는 하나도 안 아프다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민규는 그 작은 팔로 형님을 안아주며 손을 토닥토닥이면서 민규가 말 잘 들을 테니까 엄마 아프면 안 돼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들의 눈가도 그렁그렁 이슬만 맺히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형님의 수술날이 다가왔고 식당은 며칠 영업을 못한다고 알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부탁을 드렸어요. 엄마 또한 형님을 오랜 기간 봐오셨기에 몹시 안타까워하셨죠. 그리고 남편과 저는 긴장을 하면서 수술실 앞에서 안절부절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종양이 있는 위와 림프절 부분을 모두 제거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막상 개복을 해보니 폐에도 전이가 되었다면서 항암 치료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저희는 설마 형님의 병세가 빨리 진행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형님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 형님의 옆에서 저는 함께 아파하며 간병을 했어요.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상황이어서 형님의 간병을 해줄 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나 때문에 올케가 고생이 많다. 애들 봐주시는 사돈어른한테도 너무 죄스럽고 미안해.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아파도 형님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는 형님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어서 치료 잘 받고 집에 가야죠. 민규가 자꾸 여길 온다고 해서 엄마가 걱정이세요. 형님은 항암 치료를 6차례나 받으며 잘 견디셨어요. 하지만 머리는 다 빠지고 구토에 체중 감소에 그렇잖아도 마른 몸이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모습이어서 보는 사람들로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었던지 다행히 항암 치료 부작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았어요. 친정엄마와 국밥집 사장님은 잘 먹어야 된다면서 전복죽이며 사골이며 정성을 들여서 보내주셨습니다. 다행히 형님은 떨어진 체력도 면역력도 다시 회복되는 듯 보였죠. 저는 형님이 좀 더 한가한 곳에서 쉬셨다 오셨음 했지만 형님은 집에서 가족들과 있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다만 그동안 아이들 키우랴 식당 일하랴 한 번도 가족끼리 휴가 한 번 못 가본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동안 가족여행 한 번 간 적이 없더라. 올케나 나나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나 봐. 애들이랑 여행 한 번 가서 즐거웠던 추억이 없더라고. 정말 그러네. 남들은 유명한 관광지라고 이곳으로 여행을 오는데 우린 정작 한라산으로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식당 문 닫고 눈 구경이나 하러 갈까? 애들이랑 가서 눈 구경이나 실컷 하고 오지 뭐. 그리고 큰맘 먹고 온 가족이 두꺼운 패딩과 장갑에 모자에 단단히 챙겨 입고 눈꽃으로 유명하다는 영실 코스로 향했습니다. 전날에 폭설이 내려서 눈꽃 구경하기는 딱이었어요. 겨우 미끄러운 도로를 뚫고 도착을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이 되어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걷다가 숨이 차는 것 같으면 남편이 부축을 하고 저는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으면서 올랐지요. 다행히 한낮이 되니 햇님이 따스하게 비추어서 날씨는 너무 맑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빛나는 설경은 그야말로 얼음왕국의 한 장면같이 아름다웠죠. 민규는 뽀드득 소리가 신기한지 여동생의 손을 잡고 앞서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이 좋아하는 겨울아이를 불렀어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민규의 생일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겨울아이였죠. 그래서 형님이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민규는 그 노래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형님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까 너무 좋다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아프고 안 힘들어. 너무 좋다.
시원해서 날아갈 것 같아. 진작에 애들 데리고 올 걸 왜 이제야 왔는지 후회만 되네. 우리 이제 좋은 곳 자주 다니면서 살자. 그래요.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 좋아요. 온통 하에서 눈코당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이 아이처럼 좋아하면서 눈밭에서 뒹굴자 민규도 딸아이도 덩달아 신나서 형님을 따라 눈밭을 뒹굴더군요. 그 해맑은 웃음소리에 남편은 추억을 쌓으려는지 연신 핸드폰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딸아이가 눈을 뭉쳐 민규에게 던지면서 난데없는 눈싸움까지 벌어졌죠. 오랜만에 속까지 후련하게 웃으면서 즐겼던 짧았던 추억이 그렇게 쌓여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계단이 많아 그만 내려가자고 했지만 형님은 아이들만 괜찮다면 윗세우름 대피소까지 올라가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나마 엄마의 충고대로 아이젠을 준비해와서 대피소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연신 숨을 가쁘게 쉬면서도 이를 악물고 오르고 또 올라졌습니다. 마치 오늘 꼭 그곳을 가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힘들게 도착한 그곳에서 준비해간 김밥과 컵라면을 먹는데 정말 꿀맛이더군요. 엄마, 컵라면에 꿀이 들었나 봐. 엄청 맛있어. 엄마, 아해봐. 눈꽃 산행에서 처음 먹어보는 라면 맛을 아이들은 무척 신기했어요.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모습에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도 그리 느꼈는지 다음에는 한라산에 꼭 함께 오르자고 하셨죠. 그곳이 얼마나 길고 높은 곳인지 아이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대답은 우렁차게 하더군요. 저희는 그곳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아직 몸이 시원찮은 형님과 아이들의 체온이 떨어지면 위험했기에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아이들과 꼭 다시 오자는 약속으로 대신했죠. 하지만 형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꽃 구경을 다녀온 후 형님은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다행히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추적 검사를 받을 즈음에 형님의 증상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체중이 다시 감소했고 소화불량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위장 절제술로 인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치 통증과 복부의 통증까지 동반하면서 저는 급하게 형님을 모시고 병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청천벽력 같은 암세포가 다시 재발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6개월 만에 다시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형님의 절규의 의사 선생님은 가족력도 있고 형님이 암세포가 잘 생기는 특이 체질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폐와 복막으로 전이가 된 상태라 수술도 불가능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시한부 판정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형님과 집에 돌아오는데 자꾸 눈물이 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형님은 항암 치료를 받고 와서 힘든 몸인데도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죽어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전이가 된 암세포들은 약해질 기세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동안 소식을 끊고 살던 민규 친부가 다시 찾아왔어요. 형님이 점점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하는데 싫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남편이 그 남자를 보고 당신 때문에 우리 누나가 병들고 아프다며 바락바락 화풀이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 남자는 미안하다면서 착잡한 표정으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형님만 안쓰럽게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규 내가 데려갈게. 나 다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꽤 잘 되고 있거든. 예전처럼 사기치는 그런 투자 같은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는 오히려 나처럼 재정적으로 든든한 아빠 밑에서 커야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은 아이를 키울 자격도 아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죽어도 당신이나 당신 집안에 우리 민규 절대로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나 죽어도 다신 찾아오지 마.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형님의 거절에 그 남자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아이의 미래도 생각하라면서 설득을 하더군요. 다시 밀려드는 통증에 형님은 배를 움켜쥐고서는 그 남자에게 제발 돌아가 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형님이 아픈 게 다 저 집안 때문이라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저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만 않았다면 자꾸 그런 억울한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형님은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민규를 얻었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이 세상에 귀한 자식과 자신의 목숨을 바꾸라고 한다면 형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목숨을 주겠다고요. 그러니 민규는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고요. 그날 밤 형님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라서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중환자실에서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면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 3일이 넘게 고열에 시달렸는데 저희는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이 깊어 잘 울지 않던 민규는 그날따라 형님의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민규도 이제 안 아프잖아. 엄마도 그만 아팠으면 좋겠어. 제발, 제발 아프지 마, 엄마. 민규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일까요? 혼수 상태였던 형님은 5일 만에 깨어나서는 모두의 만류를 뿌리치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울면서 말려도 모두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애원하셨죠. 나 애들 보고 싶어. 내 집에 가서 아이들 얼굴이나 실컷 보면서 그러다가 갈래. 정우야, 누나 좀 데려다줘, 제발. 남편은 형님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집에 오시고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형님과 보냈습니다. 민규는 학교에도 안 가고 형님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아서 애를 먹어야 했죠. 그리고 형님은 제게 마지막 유언 같은 당부를 하셨어요. 지연아,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민규 네 아들로 키워줘. 내가 죽어도 그 사람들 찾아와도 절대로 보내지 마. 내가 민규 다시 아프지 말라고 간절히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민규 좀 부탁해. 형님은 당연한 걸 왜 부탁을 해요. 민규 갓난쟁이부터 제가 업어 키웠어요. 제 아들이라 생각하면서 키운 애예요. 형님이 보내라고 해도 제가 못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아마 형님도 제 맘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듣고 싶으셨던 거겠죠. 괜히 불안해서, 제게 미안해서. 그리고 여러 장의 푸른색의 편지 봉투를 주시더군요. 매년 겨울 민규 생일날에 꼭 전해주라는 12개의 편지. 그것은 민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겠죠. 그리고는 제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하셨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더운 초여름의 저녁이었습니다. 민규와 형님은 그날따라 더운 날씨에도 서로 품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이상한 기운에 형님 방에 들어가 보니 형님은 편한 모습으로 영원히 잠드셨습니다. 마치 아들의 품이 천상의 세계처럼 안락하다는 듯이 그렇게 잠이 드셨죠. 남편과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형님이 떠나니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민규는 형님의 마른 몸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런데도 형님의 유골함이 안치될 곳을 직접 골랐습니다. 온통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납골당을 전부 돌아보고 한라산이 훤히 보이는 곳으로 골랐죠. 엄마랑 한라산 가자고 약속했었는데 엄마 힘들면 내가 업고 올라갈 거라고. 엄마가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덜 외로울 것 같아. 형님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에는 하얀 눈꽃 요정처럼 뒹굴던 형님의 해맑게 웃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유언이었다며 민규는 의젓하게도 학교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으로 열심히 생활해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매년 하얀 눈이 내릴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윗세우름으로 향합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손을 꼭 잡고 사이좋게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오르죠.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사랑하는 저의 아들, 딸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새해를 알리는 12월의 마지막 달이네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민규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비록 형님이 안 계셔서 그 작은 얼굴에 슬픔과 아쉬움이 가득하지만 형님이 남기고 간 첫 번째 편지를 받아든 민규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물밀듯이 흘러내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우리 민규 10번째 생일을 축하해. 키도 훌쩍 컸을 테고 더욱 의젓해졌겠지? 넌 엄마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어. 엄마가 늘 너의 곁에서 지켜줄 테니 항상 너 자신을 믿고 살아가렴.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사랑해. 그리고 민규는 형님의 편지에 정성스럽게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편지는 형님이 안치된 납골당에 예쁜 꽃과 함께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형님의 부탁대로 민규 친부가 찾아왔지만 저희는 민규는 우리 아들이라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형님의 목까지 2배, 3배의 사랑도 주고 행복한 추억도 차곡차곡 쌓아가며 그렇게요. 지금까지 하얀 눈꽃 세상으로 먼저 떠난 형님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